자, 이제는 그 통일국가의 경제 체제인데, 그 남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가 있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남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가 서로 수렴을 해서 혼합경제로 됐을 때, 하나의 혼합경제의 그 모델, 그러니까 남과 북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의 통합 모델로서 혼합 경제를 봅니다. 그 혼합 경제를 사회적 경제 질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기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합 경제다. 혼합 경제 질서, 사회적 경제 질서의 개념, 절충적 경제 질서의 출현, 경제 질서가 뭔지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 질서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재화와 용역, 재화는 물건이죠. 용역은 서비스, 생산과 교환, 분배와 소비를 결정하는 사회의 경제 운영 방식이다. 이 경제학.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경제 헌법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 헌법은 경제적인 기본권, 사적 소유의 문제, 사유재산 같은 거죠. 이런 경제적인 기본권, 영업의 자유 이런 것. 경제적인 작용에 대한 헌법적 원칙이다. 다시 말해 물건의 소유와 거래, 용익과 제한. 용익은 이제 임대차와 같이 물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경제 생활에 관한 국가적 결단 혹은 국민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질서는 당연히 정치 체제와 밀접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인 경제 질서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사회도 없고 시장으로만 이루어진 사회도 없습니다. 현실은 다 절충적 형태다. 절충적 형태는 기본적 형태를 유지한 채 보완하는 수정 자본주의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수정 자본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중국의 수정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경제 질서가 이게 수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형태가 아예 변질된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혼합된 형태. 이게 혼합형. 이 혼합형은 예멘의 경제체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제체제, 그 다음에 재헌헌법의 경제체제도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유재산과 시장을 상당히 많이 제한하는 형태다. 그러면 경제 질서, 경제 헌법을 형태를 규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다. 생산수단의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어느 정도로 제한하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사적 소유 이외에도 국가의 소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공단체는 법인이겠죠, 법인. 그다음에 조합의 소유, 농업협동조합 이런 집단적 소유가 존재한다. 두 번째의 그 경제질서 형태를 규정하는 주요한 기준은 시장과 계획과 같은 경제 조정의 방식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를 조정하냐, 시장에 맡기냐, 자유경쟁이 아니면 계획으로 하냐, 시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다. 시장은 가격을 조정 수단으로 하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획은 지표, 생산량, 소비량 이런 지표를 조정 수단으로 한다. 이 지표는 이제 경제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수치로 결정된다. 노동 관계도 경제 질서의 형태를 규정한다. 이거는 이제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고 노동조합만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노동자가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독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재화와의 생산 과정, 물건의 용익에 포함된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독일에서도
노사 공동 결정 제도가 있죠. 그래서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접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수정형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고, 이거는 우리 헌법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경제 질서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삼인주의,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거다. 이것이 사회적 법치국가다. 사회국가다. 간단히 말하면 삼인주의 국가 모델입니다. 자, 개인이 최선을 다하면 전체의 복지도 증진된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일반 원칙이죠. 이 원칙을 고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지나친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반대로 지나치게 평등을 위주로 하면 자유가 침해되면서 전체 부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하면 부가 늘어나는데 불평등이 증가하고, 완전한 평등을 하면 자유가 억제돼서 부가 위축된다. 자본주의는 이 재능의 재능의 자유로운 보장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적 복지를 통해서 보완한다. 이게 바로 삼인주의 복지국가 모델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그 프라이부르크 학파들이 이론적 토대를 줘줍니다. 이들은 이제 질서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걸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질서자유주의자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경제 과정의 처음부터 조건, 자유경쟁의 조건을 만드는 데에서 출발에 있어서 처음 인정하고, 이후의 경제 과정은 자유롭게 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중요시하지만 경제 체계적인 경제, 강한 국가의 개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나치가 통제 경제, 전체주의 경제죠. 여기에 반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유 경제 우위를 주장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입 경제에는 반대한다. 그래서 생산, 소비, 시장 등을 시장에 맡겨서 자유 경쟁을 보장을 한다는 거죠. 다만 국가는 뭐냐면 이런 경제 질서, 자유 경쟁이 보장되고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 경쟁 질서를 국가가 조정하고 필요하면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오늘 말하는 신자유주의와 다른 겁니다. 오늘 신자유주의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자유로운 교환 경제와 중앙집권적인 개입 경제의 중간 영역이지만 자유 경쟁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면 사적 소유는 폐해를 초래할 수 있죠. 근데 집단적 소유는 반드시 폐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사적 소유보다 집단적 소유의 폐해가 더 많다는 것이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사적 소유, 개인의 처분권을 보장하되 거기에 대한 권리남용, 그런 폐해만 통제하면 된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예외적이게 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개선이다. 수정자본주의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그래서 국가가 조정하는 겁니다. 시장, 국가, 사회 집단 간의 조정을 전제로 한다. 경제 질서는 아담 스미처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출된다. 국가가 만드는 거죠. 경제 질서를 국가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국가가 경제 질서, 완전 경쟁이 되도록 룰을 만드는 거죠. 그 룰을 조정한다.
아담 스미스는 무조건 개입하지 말라는 데고는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사회적 형평을 결합시키는 거죠. 자유와 정의를 결합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질서는 독일의 중도 보수당인 독일 기민당에 먼저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3인당은 계획 경제를 주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1959년에 결국은 이거를 수용했다. 이렇게 수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봅시다. 유럽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전쟁 중에 보니까 배급제를 실시했죠. 배급제를 실시했다. 배급제. 그래서 배급제를 실시해 보니까 계획 경제가 괜찮더라. 그래서 독일 3인당은 계획 경제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체제가 되면서 주로 소련이죠. 소련의 체제가 폐쇄 체제이다. 폐쇄 체제이다. 스탈린주의다. 그래서 소련에 대한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체제는 소련 체제다. 그래서 소련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독일 3인당도 계획 경제를 폐기하고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련의 계획 경제에 대한 반발이다. 그 독일 기본법은 바이마르 헌법과 달리 헌법에 구체적인 경제 조항을 두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사회적 경제 질서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은 해석상 사회적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어떤 해석에 의해서 경쟁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 이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죠. 헌법이. 그런데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회국가의 원리와 복지국가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 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 사회국가의 원칙. 이거는 이제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하면 실질적 법치주의다. 실질적 법치주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자유로 인한 지나친 불평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유를 하는 복지국가체다. 복지국가죠. 수정자본주의는 복지국가, 삼인주의다. 삼인주의는 자본주의다. 삼인주의는 자본주의의 개선형, 수정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소련 체제를 경계하라는 의도에서 도입됐다는 겁니다. 즉 자유와 함께 복지를 보장을 해서 그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소련 체제를 동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 자본주의도 노동자의 복지를 보장을 한다. 이러한 그 명분, 제스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국가와 공공 부분의 지원과 간섭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가와 공공 부분은 시장이 사적형이 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한다. 시장의 독점과 같이 시장 실패, 자유경쟁을 실패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 공정한 경쟁이라는 전제 조건을 회복시켜서 자본주의의 폐해, 빈부격차겠죠, 독점 이런 것들을 치유를 하게 됩니다. 주로는 복지국가 모델. 복지국가는 사회적 임금이다. 사회적 임금이라는 말은 뭐냐? 임금을 국가가 준다, 사회가 준다. 어떤 임금을? 각종 수당이죠. 실업급여. 기업이 주는 게 아니죠. 국가가 주죠. 그 다음에 주택수당 국가가 주죠. 그 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거 국가가 준다. 이걸 사회적 임금이다. 개별 기업의 임금의 불평등을 이런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본법은 소유권과 상속을 보장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생산수단, 토지나 이러한 것들은 법률로서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질서는 국가 개입을 허용하는데 이 허용의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다. 67년까지는 독일의 경제 질서는 국가가 시장을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 질서, 그죠? 틀을 초기에 만들고 그 이외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다. 오늘날 신자유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 신자유주를 말하는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단체 교섭법,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정하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자본가가 1대1로 교섭을 하면 노동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정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1대1 교섭이 아니라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각종의 그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전 통화 정책이죠. 독점 제한, 중소기업 분야 보장, 재벌이 특정 분야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치면 그 슈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의 재산 형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제가 부흥이 됐다. 국제 경제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이니까 관세를 인하, 수입 제한 철폐, 자본 이동의 자유, 통화의 완전한 태환. 통화의 태환이라는 거는 근본이제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가져가면 100만 원어치의 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태환제도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무너졌죠. 지금은 불태환인데 초기에는 태환제도였다. 그런데 1966년에 경기 불황이 됩니다. 경기 불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도 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인 사민당이 연정이 되면서 좀 더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계획과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개인주적인 개인주적 경제 정책은 수요 중심이다. 근데 소비 중심이다. 누가 제일 많이 국가가 많이 소비한다. 뭘로? 재정, 예산으로. 그래서 케인주의는 수요 중심, 소비 중심, 그리고 국가의 재정 중심이다. 국가의 개입, 국가가 경제 조절에 대해서 개입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케인주의가. 그래서 케인주의에 따르면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요소로서 이와 같이 수요, 특히 정부의 지출을 늘리면 많은 돈이 유통돼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유도돼서 경제가 정상 상태로 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것 바로 이제 그 대공황 때 미국의 뉴딜 정책이다. 대공황 때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써서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적 조절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적 아담 스미스적 자본주의를 수정한 겁니다. 왜 뉴딜이라고 하냐? 새로운 거래입니다. 어떤 거래?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기업도 노동자에게 양보를 해서 노동자의 기본권, 파업이라든가 이런 기본권을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기본권, 파업이라든가 단체 교섭을 확장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겠죠.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가 더 많은 소비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양보를 하고 대신 국가는 산업 발전을 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특혜 조치를 줬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다. 이게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서는 노동자에게 양보하는 게 없죠. 한국판 뉴딜은 잘못된 거다.
67년에서 82년까지의 독일의 경제는 국가 개입이 더 강화된다. 그래서 갈수록 국가가 경제에 더 강하게 개입되죠.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어서 침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독점이 많이 늘어나죠. 독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가능한 경쟁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계획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계획까지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미시적 결정, 미시경제, 자잘구질한 미시적 결정은 개별 경제 주체에게 개별 경제처럼 기업과 가정에게 맡기더라도 가게. 중요한 정책, 통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통화 정책이랑 거시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법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 경제 범위 안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 대외 무역의 균형을 위한 정책, 국가 개입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법은 신자유주의, 질서주의 학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주장하죠. 이 파와 케인즈주의 학파의 조합이다. 그래서 미시 경제의 자율 규제와 거시 경제의 총량 조절이다. 미시는 자율에 놔두고 거시는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이제 국가가 경제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개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국가 개입하면 경제 성장, 적절한 경제 성장. 너무 경제 성장이 급격하면 그 빈부격차라든가 이와 같이 독점이라든가 이와 같이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거죠. 가격 안정, 고용, 대외 경제의 균형. 이렇게 되는데 이제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점차 신보수주의 경향이 됐죠. 최초의 신보수주의는 영국 노동당의 대처죠. 그래서 철저하게 광부들의 파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리 준비한 다음에 광부들의 파업을 대처가 파괴하면서 노동자에게 공세적인 정책을 하면서 친자본 정책으로 가는 게 신보수주의다. 독일에서도 80년대 들어서 이런 신보수주의가 되면서 친기업이 되면서 국가의 계획과 통제를 대폭 축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1990년에 독일이 통됐죠. 동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대신에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제1국가조약이 있었는데 이 제1국가조약이 바로 경제 사회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사회적 균형, 사회 보장, 환경에 대한 책임,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초로 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선언하게 되면서 동독도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게 됐다. 우리 헌법도 경제 질서를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헌법의 해석상 돼 있고 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독일 기본법에 대해서 경제의 민주화, 국가의 계획과 규제 조정적인 요소를 명문으로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조문으로만 보면은 사회적 경제 질서는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서 혼합 경제적 측면으로 자본주의를 많이 제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질서의 핵심인 복지국가 체제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복지국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국 자본주의처럼 기업 친자본주의 경제 질서다. 헌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헌법의 사회적 경제 질서는 헌법상의 문장으로만 보면 1967년에서 1980년대에 국가 개입이 증대했던 시기다. 이게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국가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이 있었죠.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 그래서 국가 개입이 증대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경쟁의 모순과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와 복지국가 실현하는 사회적 법칙과 경제 질서. 이거 헌법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복지국가가 유럽보다 훨씬 턱없이 부족하죠. 사회적 법치국가는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 생존권, 복지국가와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래서 헌법 19조도 119조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의 목적은 경제 성장의 안정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를 하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 정치를 하고 국가가 각종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건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로 인한 그 불평등으로 인한 것은 복지로서 사회 복지로서 치료하려는 수정 자본주의죠. 사회적 법치국가다. 현실에 있어서는 헌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복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복지국가 사회국가를 실현했다고 볼 수가 없다. 헌법을 보면 이제 천연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익 목적의 국유화와 사회화는 이제 국유화가 아니라도 공공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인의 주택이나 토지를 몰수하죠. 유상몰수. 이게 바로 이제 국유화가 아니지만 사회화다. 이런 사회화를 대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주로 국토 이용개발, 농어청 등 특정 부분의 경제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5개년 경제 계획,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경제 계획을 많이 했죠. 농지의 소유 제한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발전, 대외 무역도 국가가 많이 했습니다. 국가 표준제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경제를 논의하는 경제과학 자문기구도 있다. 그래서 경제 계획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이거는 다음에 해야